자, 부동산 자산관리론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디파스켈리 휘튼의 4분면 모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6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더 정치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상호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 정확히는 디파스켈리 휘튼의 4분면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면은 이제 1사분면서부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77쪽의 중간에 그림 보시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공간 시장, 그리고 이제 개발 부문까지도 신규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부문까지 연계해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의 작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물론 뭐 한계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모형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를 갖다 규명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DW 모형,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은 기하학적으로 이제 4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모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공간 시장의 가격 변수인 임대료,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시장의 가격 변수인 자산 가격, 그리고 신규 공급량, 그리고 공간 재고까지 총 4개의 내생 변수가 균형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기 균형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쪽 그림 보시면은 공간 시장 그 1사분면은 이제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사분면은 자산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사분면은 자산 시장에서 신규 공급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서는 공간 시장에서 공간 재고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공간 시장을 의미하고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자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부분까지 포함한 자산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이제 단기에서의 어떤 균형을 갖다 설명을 하고요.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장기를 갖다가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은 부동산 공간 시장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서 임대료가 결정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보시면 세로축에는 임대료, 종축에는 임대료 R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축에는 1사분면의 횡축, 가로축에는 공간 재고의 양 S, 공간 재고 재고니까 스탁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제 S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S가 그 공급량을 의미하는 게 공급량의 의미를 갖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공급 서플라이 줄여가지고 S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재고의 양 스탁 줄여가지고 S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이제 간단하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외생 변수인 지역 경제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경제 변수 이를 갖다가 외생 변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모형 바깥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 모형에는 그냥 던져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공간의 수요량은 임대료하고 당연히 이제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 음의 관계를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아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낮아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급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공간의 공급, 즉 공간 재고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공간 재고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공간 서비스에 대한 공급량도 주어진 채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 했으니까 균형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공간 재고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그리고 주어진 공간 재고 공급량 이 둘이 일치하도록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78쪽의 첫 번째 식을 보시면은 DRE는 S라고 했죠. 좌변에 있는 DRE가 이제 공간 수요를 갖다가 의미를 하고요.
엄밀하게 공간의 수요량을 의미하고 우변에 있는 공간 재고 S가 공간의 공급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최초의 공간 재고가 77쪽 그림을 보시면은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쭉 따라 올라가 공간 수요 곡선 DRE에 만나는 점이 있고요. 그놈에 대응하는 임대료 즉 R0가 균형 임대료이다. 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DRE라고 하는 공간 수요 곡선은 당연히 이제 외생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생 변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득이나 인구 뭐 또는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 경제 변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 변수가 증가하면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예전보다 공간 수요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간 수요 곡선을 나타내주는 DRE 곡선이 오른쪽 즉 원점에서 먼 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균형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R0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공간 이용자가 임대료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양의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즉 공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굉장히 적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간 수요 곡선 DRE가 수직선에 가까워지고요. 공간 수요량이 임대료 수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탄력적인 수요이다라고 하면 그때 공간 수요 곡선 DRE는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분면을 보면 이사분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 즉 일사분면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임대료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사분면의 세로축은 즉 종축은 임대료 R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자산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산 가격은 원점이 가운데 있으니까 자산 가격이 0보다 적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자산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의 균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그 점을 갖다가 균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균형의 원래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다른 외부의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자, 부동산 자산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하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하고 만약에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빠져나와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옮겨오겠죠. 거꾸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부동산 자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을 때나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나 수익률이 같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위험까지도 고려해야 되지만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냥 그 상태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투자 계속하고요. 다른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다른 자산에 투자한 거 그냥 그대로 쭉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이 상태가 이제 균형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가격 변수 임대료하고 자산 가격을 연결하는 고리는 자본 환원율이 되는데요. 자본 환원율은 자산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는 외생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만큼 수익률을 얻으니까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을 때도 이만큼 자본 환원율만큼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전체의 시장, 자본시장으로 표현하는데요. 자본시장의 균형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자본환원율, 즉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도록 자산 가격이 결정됩니다. 앞에서 봤던 식이죠. 그래서 P는 R 오버 I, R이 이제 순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실은 그 임대 좀 임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빼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1사분면에서 즉 부동산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임대료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서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이 곡선은 임대료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울기가 I분의 1이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모양이다. 그러면서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우상향할 텐데 이 그림에서는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좌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시장에서 임대료가 R0로 결정이 돼서 자산시장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R0 그림에서 보시면 R0에서 쭉 따라 왼쪽으로 가가지고 P는 R 오버 I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자산 가격 P0가 자산시장의 자산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자산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그 곡선, 엄밀하게 여기선 직선인데요. 이 직선이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직선이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그려져 있지만은 이게 이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언제냐면 이제 자본환원율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자본환원율 I는 외생 변수인데요.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이 자본환원율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본환원율이 바뀌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자본환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자본환원율이 상승한 P는 R 오버 I에서 I가 커지는 거죠. 우변의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주어져 있다, 임대료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자산 가격은 더 하락하겠죠. 우변 분모가 커지니까 우변 분모가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 자산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자산 가격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임대료가 상승을 해야지 이 식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임대료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회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하면 주어진 임대료 수준에서 즉 공간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 아까 R0였는데요. R0에 대응하는 자산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는 거죠. 지금 P0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3, 4분면은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 공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시장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자산 가격으로부터 개발 부문에선 신규 공급량 얼마로 할까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보시면 여기에 신규 공급량이 있고요. 신규 공급량도 보면 이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신규 공급량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에는 자산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공급량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놈하고 자산 가격하고 그리고 개발 비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개발 비용이 자산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신규 공급을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신규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 P는 FC라고 하는 함수 형태로 간단한 함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부동산 개발 비용은 일정한 그 고정 비용이 일단 소요가 되고요. 그 개발을 뭐 하든 그러니까 건설 산업 입장에선 개발을 하든 안 하든 뭐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덤프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발 비용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과 신규 공급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P는 FC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 횡축에서 출발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횡축에서 출발하는 그 점하고 원점하고 그 차이가 바로 뭐냐? 그 크기가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고정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 자산 가격이 주어져 가지고 신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개발 비용이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좌하향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자산 가격이 P0로 이사분면에서 결정됐다. 자산 시장 나타내 주는 이사분면에서 결정됐다라고 하면 P0에서 쭉 따라 내려가서 P는 FC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테고요. 그 점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은 C0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신규 공급량은 C0로 결정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P는 FC 곡선, 즉 다시 말해서 자산 가격과 신규 공급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P는 FC 곡선도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지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하는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규제 이런 게 이제 신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 가격이 상승하거나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주어진 자산 가격에서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주어져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신규 공급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자산 가격과 신규 공급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P는 FC 곡선이 왼쪽, 즉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먼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산 가격 P0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직선을 왼쪽으로 움직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 거의 동일한 비용 수준에서 얼마든지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즉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신규 공급의 비용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크다라고 하면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P는 FC 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워지고요. 개발 과정에서 뭐 용지 부족 등의 장애 요인 때문에 동일한 개발 비용 가지고는 신규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비탄력적인 공급이 되고 그때는 P는 FC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진다라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4사분면에 이제 공간 재고의 조정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간 재고가 늘어날 테고요. 근데 또 하나 공간 재고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은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과 감가상각에 따른 공간 재고의 조정을 보여주는 게 4사분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문 3사분면에 있었죠. 자산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결정되는 것 3사분면에서 신규 공급량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량 이 둘을 통해 가지고 공간 재고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 4사분면에서는 세로축이 신규 공급량 C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은 공간 재고 S입니다. 자, 공간 재고는 단기적으로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공간 재고가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공간 재고도 기존의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뭐 멸실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공간 재고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기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뭐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주어진 기간에 있어서 공간 재고가 얼마나 변화할까? 그걸 이제 델타 S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델타는 보통 변화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뒤에 공간 재고 S가 붙어 있으니까 공간 재고의 변화분은 신규 공급량에서 재고의 감소량을 차감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식이 나와 있죠. 델타 S는 C-DS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변 첫 번째 항 C가 신규 공급량이고요. 두 번째 항 DS, -DS 이게 이제 감가상각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량
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량은 기존 재고 S에다가 기존의 공간 재고 S에다가 감가상각률 D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재고의 감소량, 감가상각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량에서 재고 감소량 또는 감가상각량을 차감한 것이 재고의 변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균형 상태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 균형, 시간이 흘러가는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장기적인 균형, 요거는 공간 재고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하고요. 공간 재고가 쭉 유지가 된다, 지속된다라고 해가지고 균제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어떤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잘 팔린 책이죠. 근데 스테디셀러는 쭉 여러 기간,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걸 스테디셀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균제 상태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데 장기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 균형, 즉 균제 상태에서는 공간 재고의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재고의 변화분 델타 S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 S는 아까 C-DS,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에서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량을 빼준 거죠. 근데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80쪽에 있는 첫 번째 식, 80쪽 맨 위에 있는 식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는 C 오버 D가 바로 이제 장기 균형 상태, 즉 공간 재고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간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재고의 감가상각을 대체할 만큼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량 그만큼을 갖다 신규로 공급하면은 공간 재고가 쭉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공급과 그다음에 장기 균형에 있어서의 공간 재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S는 C 오버 D 곡선, 직선인데요. 이 S는 C 오버 D 곡선은 기울기가 D분의 1이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이 그림에서는 우하향하는, 근데 원래 1사분면에다 표현하면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과 공간 재고의 량은 그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공간 재고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외생 변수가 감가상각률인데요. 이 외생 변수인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존의 공간 재고의 감가상각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신규 공급량 수준에서 공간 재고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신규 공급량과 장기 균형에서의 공간 재고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S는 C 오버 D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회전 이동합니다. 1사분면에 표현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는 4사분면에 표현을 했으니까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량 S는 C 오버 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신규 공급량이 C0일 때 대응하는 공간 재고가 S0가 아니라 S0보다 더 적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디파스켈 휘튼 모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공간시장을 나타내주고요. 왼쪽에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자산시장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1사분면과 2사분면은 단기를 표현해주고 3사분면과 4사분면은 또 장기를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어떤 동시균형, 동시적인 장기균형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변수 2가 변화가 없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최초의 공간 재고가 S0일 때 공간 수요가 주어진 공간 재고 S0와 일치하도록 임대료 R0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1사분면에서 나타나죠. 2사분면에서는 1사분면에서 결정된 R0에다가 자본환원율 I를 적용해가지고 이것도 외생변수예요. 그러면 자산가격 P0가 결정이 됩니다.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임대료와
자산 가격의 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 4분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의 건물의 신규 공급량, 공간의 신규 공급량이 C0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4, 4분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매 기간 동안 공간 재고의 일부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그다음에 균형 상태에서는 공간 재고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 시장의 장기 균형은 신규 공급량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는 재고 수준, 공간 재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선 C0일 때 정말 균형 공간 재고가 S0가 돼 버리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최초의 공간 재고 S0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1, 4분면으로 넘어가서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가 변화하고요. 조정이 되고요. 다시 2, 4분면으로 가서 자산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자산 가격이 조정되면 3, 4분면에서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신규 공급량이 조정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공간 재고와 기말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나온 공간 재고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두 시장은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의 그러니까 외생 변수, 외부의 교란 요인이 변화가 없으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 4분면하고 4, 4분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간 시장의 공간 재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산업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